8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불완전하거나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종종 노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처음 요양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그것이 노화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며 안전, 동반자 관계,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이 결정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 1번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좋지 않았다면 댓글 2번을 남겨주세요. 요양원에 대한 기대 vs 현실. 많은 사람들은 요양원이 노인들이 번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완벽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이 세심한 돌봄 제공자들에게 둘러싸여 의미 있는 우정을 쌓고 평화롭고 걱정 없는 삶을 즐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처음 도착했을 때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요양원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시설들이 인력 부족, 개인 맞춤형 돌봄 부족, 그리고 편안함보다는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노인뿐만 아니라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는 가족들에게도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의 정서적 영향. 살던 집을 떠나 요양원으로 옮기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인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물리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의 추억과 자신의 집에서 사는 데서 오는 독립심을 뒤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깊은 슬픔과 심지어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정서적 대가는 종종 과소평가되며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가족과 돌봄 제공자들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모든 선택 사항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돌아보면 요양원 이사를 결정하기 전에 요양원의 대안에 대해 더 많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택간호, 실버타운, 심지어 코하우징 배치와 같이 노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더 잘 맞는 많은 선택사항이 현재 이용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제한된 정보나 사회적 기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삶의 이 단계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모든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화는 단지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엄, 목적,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요양원에서 보낸 시간은 노인 돌봄의 현실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주었고 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양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표면을 넘어 이러한 시설이 제공하는 것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요양원 간병의 진정한 비용. 처음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저는 월별 요금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비용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합산되는 수많은 숨겨진 비용이었습니다. 명시된 요금 외에도 약물, 전문적인 치료, 심지어 세탁이나 개인 위생용품과 같은 작은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비용은 저나 제 가족이 완전히 고려하지 않았던 재정적 부담을 만들었고 요양원 생활 비용을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합산되는 숨겨진 비용. 저에게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는 기본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가 얼마나 많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식사와 숙박은 포함되었지만 물리치료, 전문적인 의료치료 또는 특정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같은 그 이상의 모든 것은 추가 요금이 발생했습니다. 요양원의 표준 제공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유형의 약이 필요했던 적이 있는데 그 비용이 이전에 지불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한 의료 약속을 위한 교통편이나 옷 입기, 몸단장과 같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작업에 대한 지원과 같은 것들에 대한 요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비용은 빠르게 합산되어 저뿐만 아니라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데 도움을 준 가족에게도 재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가족에게 미치는 재정적 부담,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요양원 간병의 재정적 영향이 종종 노인 개인을 넘어 가족 구성원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데 나서야 했고 이는 자녀들의 재정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저의 보살핌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깊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들은 기꺼이 돕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요양원에 입소할 때 많은 가족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돈에 대한 걱정의 정서적 대가는 재정적 부담 자체만큼이나 무거울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와 긴장을 유발합니다. 장기적인 재정적 영향, 그 당시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또 다른 측면은 장기 요양이 저축을 얼마나 빨리 고갈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저는 은퇴를 위해 평생 열심히 저축했지만 높은 요양원 비용은 저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직면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자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낮은 품질의 시설로 옮겨야 할까? 가족들은 제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희생을 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은 요양원에 있는 내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재정 계획의 중요성. 돌아보면 요양원으로 이사하기 전에 더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웠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명시된 비용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요금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되지 않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또한 노인 간병을 전문으로 하는 재정 자문가와 상담하여 이 결정의 장기적인 영향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당시 제가 지금 아는 것을 알았더라면 재택간호나 실버타운과 같이 제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더 저렴할 수 있는 다른 선택사항을 탐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 간병의 진정한 비용은 서류상의 월별 요금을 훨씬 넘어섭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비용, 가족에게 미치는 재정적 부담, 그리고 저축의 빠른 고갈이 포함되며 이 모든 것이 요양원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에 따라 계획하는 것이 결정에 접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노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면서 와서는 안 됩니다. 2. 심리적 및 정서적 영향. 요양원으로 이사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힘든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익숙한 얼굴, 소중한 추억, 그리고 독립심에 둘러싸여 제 집에서 삶을 건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것은 제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은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이러한 전환의 정서적 및 심리적 대가는 제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감, 외로움, 심지어 두려움의 감정을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정신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로움, 요양원 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압도적인 외로움이었습니다. 다른 거주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건강 문제나 인지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어려웠습니다. 이웃들과 나누곤 했던 즉흥적인 대화, 집안을 뛰어다니는 손주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진정으로 제 공간처럼 느껴지는 곳에 있다는 편안함이 그리웠습니다. 요양원의 구조화된 일상은 필요했지만 종종 고유한 필요와 욕구를 가진 개인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숫자에 불과한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독립성 상실, 또 다른 정서적 장애물은 독립성 상실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이사하기 전에는 항상 자립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적응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너무 많은 결정이 저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식사하고 언제 약을 복용하고 심지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도요. 이러한 구조가 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종종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요리할지 선택하거나 언제 밖에 나가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자유를 갈망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러한 자율성 상실은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이별의 정서적 대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정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최대한 자주 방문했지만 그들의 삶은 바빴고 방문은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매일의 상호작용을 결코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 학교 생활에 대해 듣는 것, 숙제를 돕는 것, 또는 단순히 거실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 그리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정서적인 거리도 만들었으며 종종 저는 마치 그들의 삶이 옆에서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별감은 가슴 아팠고 요양원으로 이사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은 제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전보다 더 자주 불안하고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은 독립성 상실 및 가족과의 이별과 결합되어 떨쳐내기 어려운 공허감을 만들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을 제공했지만 그들은 종종 제가 필요로 하는 개인적인 관심을 줄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른 많은 거주자들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거의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정신건강은 종종 간과되지만 전반적인 웰빙의 중요한 측면이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처 방법 찾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작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는 제 감정을 처리하고 제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룹 활동에 참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고립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족과 저는 또한 정기적인 전화통화 및 화상 채팅 루틴을 만들기 위해 협력했으며 이는 그들의 삶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정서적 어려움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제 경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 생활의 심리적 및 정서적 영향은 심오하고 다각적입니다. 외로움, 독립성 상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마음과 심장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 지원, 의미 있는 활동, 또는 가족과의 강한 관계 유지 등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입니다. 노화는 단순히 신체적 보살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가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3. 시설 조사의 중요성. 처음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을 때 충분히 조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저는 몇 군데 시설을 방문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질문했으며
온라인 리뷰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충분히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양원 이사는 노인과 그 가족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이며 신중하고 철저한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설의 질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웰빙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힘들게 배웠고 제 경험 공유가 다른 사람들이 제가 저지른 실수를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면을 넘어보기, 처음에는 제가 선택한 요양원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건물은 깨끗했고 저희가 둘러보는 동안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안내 책자는 다양한 활동과 훌륭한 보살핌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후에는 처음 방문했을 때는 눈에 띄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은 깨끗했지만 종종 삭막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종종 과로했고 제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관심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흥미롭고 자주 광고되었던 활동들은 종종 취소되거나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가 시설에서의 일상생활을 더 오래 관찰하거나 현재 거주자 및 그 가족들과 대화했더라면 발견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둘러보는 동안 제시된 세련된 이미지가 그곳에서의 실제 생활을 항상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원의 역할과 돌봄의 질, 어떤 요양원에서든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직원의 질입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이미 이사한 후에야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 시설의 대부분의 돌봄 제공자는 자비롭고 성실했지만 모든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는 지원을 위한 긴 대기 시간, 서두른 상호작용, 그리고 개인 맞춤형 돌봄의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에도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할 때 좌절하고 심지어 당황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직원에 대한 거주자 비율과 이직률에 대해 더 자세한 질문을 할 시간을 가졌더라면 다른 시설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의 헌신과 가용성은 요양원 생활 경험을 좋게도 나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설 정책 이해하기, 제가 간과했던 또 다른 것은 시설 정책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시간, 식사 옵션, 심지어 개인 소지품에 관한 일부 규칙이 얼마나 제한적일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때로는 숨막히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설의 관료주의는 종종 답변을 얻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사전에 더 많은 질문을 했더라면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더 잘 준비되었을 것이고 저 자신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주자 및 가족과 대화하는 것의 가치, 제가 배운 가장 가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거주자 및 그 가족과 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러한 대화는 안내 책자나 둘러보기가 결코 제공할 수 없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들과 앉아서 그들의 일상 경험, 음식의 질, 직원의 반응성,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물을 시간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직접 듣는 것은 시설에서의 실제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주자 가족들과 대화하는 것은 시설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처리하고 우려사항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마지막으로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에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을 찾는 데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 필요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악화되면서
시설이 제공하기 어려웠던 더 전문적인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이미 어려운 상황에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요양원이 변화하는 필요에 적응할 수 있는지, 또는 연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지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러한 어려움 중 일부를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이 결정의 중요한 부분이며 당장은 압도적으로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 조사는 리뷰를 읽거나 둘러보는 것 이상입니다. 자세한 질문을 하고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당장 및 장기적인 필요를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시설의 질은 신체적 보살핌부터 정서적 웰빙까지 삶의 모든 측면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결정입니다. 요양원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들여 숙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미래와 마음의 평화에 대한 투자입니다. 4. 돌봄 인력 부족.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겪었던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는 돌봄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시설 자체는 잘 관리되었고 직원들도 전반적으로 친절하고 성실했지만 모든 거주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인력 부족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 자신에게도 수많은 어려움을 야기했으며 종종 과도하게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의 많은 측면에서 그들의 도움에 의존했던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부족이 매우 답답했고 때로는 낙담적이었습니다. 이는 노인 거주자들의 웰빙에 적절한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일상 보살핌에 미치는 영향. 인력 부족은 제가 매일 받는 보살핌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을 돕거나 제 시간에 약을 받거나 심지어 식사를 돕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에도 종종 오랜 기다림이 따랐습니다. 직원이 다른 거주자들을 돕느라 바빴기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거의 1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경우가 기억납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이러한 지연은 제가 소외되고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80대인 사람에게는 모든 순간의 불편함이나 불확실성이 젊은 사람에게보다 훨씬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시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또한 취약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종종 걱정했습니다.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는 직원들 자신도 분명히 압도당하고 있었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기 어려웠습니다. 많은 돌봄 제공자들이 오랜 시간 일했고 쉴 시간이 거의 없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로는 때때로 거주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은 전문적이고 자비로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좌절감이나 피로감이 드러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움직임, 짧은 답변, 또는 너무 바빠서 도울 수 없을 때 눈을 피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자원이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는 것에 정서적 부담을 느끼지 않기 어려웠습니다. 거주자에게 미치는 결과, 인력 부족은 보살핌의 적시성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거주자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개인 맞춤형 관심에 대한 기회가 적었습니다. 거주자들을 모으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되어 있던 활동들은 종종 취소되거나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감독할 직원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여 부족은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지루함을 느끼게 했고 이는 요양원 생활에 정서적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제한된 가용성은 개별적인 우려사항이나 선호도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종종 저는 고유한 필요와 욕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할 일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작업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안전 문제,
아마도 인력 부족의 가장 골치 아픈 결과는 안전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일 것입니다. 돌봄 제공자가 너무 적어 모든 거주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감독 부족은 때때로 거주자들이 넘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구역으로 배회하는 것과 같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복도에서 넘어져 직원이 다른 곳에 바빴기 때문에 몇 분 동안 도움을 기다려야 했던 동료 거주자에 대해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충분한 인력이 없는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였습니다. 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은 단일 요양원을 넘어선 시스템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낮은 임금, 긴 근무 시간,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든 작업은 자격을 갖춘 돌봄 제공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저와 같은 노인들의 보살핌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수준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직원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면 상황이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종종 생각했습니다.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훈련, 또는 단순히 그들이 하는 중요한 작업에 대한 더 많은 인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돌봄 인력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인 거주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과 존엄성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돌봄 인력 부족은 오늘날 요양원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일상 보살핌 및 안전에서부터 정서적 웰빙 및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거주자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옹호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 맞춤형 보살핌 부족,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가장 실망스러웠던 측면 중 하나는 개인 맞춤형 보살핌 부족이었습니다. 80년 넘게 고유한 경험, 선호도, 그리고 일과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개별성보다는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서 종종 또 다른 거주지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직원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제공되는 보살핌은 종종 일반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개인 맞춤화 부족은 제 신체적 웰빙뿐만 아니라 정서적 및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제가 한때 그 사람이었던 그림자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개별성 상실, 때때로 제 정체성이 제 방번호나 제가 필요한 약물 목록으로 축소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개인으로서 알아갈 시간이나 자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는 저에게 위안을 가져다주는 작은 일과들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항상 아침을 차 한 잔과 신문 읽기로 시작하는 것을 즐겼지만 이 간단한 일과는 거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사와 활동은 모든 거주자들에게 균일하게 계획되었고 개인적인 선호도를 위한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개별성 부족은 제가 수십 년 동안이었던 사람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자신의 고유성이 간과되고 있다고 느낄 때 존엄성과 자존감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활동 및 프로그램, 요양원에서 제공되는 활동은 개인 맞춤화 부족이 명확했던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시설이 그룹 행사를 조직했지만 종종 일괄적으로 느껴졌고 노인들이 즐길 만한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맞춰 제공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흥미가 없었던 빙고 게임과 영화의 밤에 앉아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정원 가꾸기나 클래식 음악과 같이 제가 열정을 가진 활동에 참여할 더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개인 맞춤화 부족은
제가 참여하는데 흥미를 잃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제 나이에는 의미 있는 참여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방법 이상입니다. 이는 정신적 및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비인격적인 의료 보살핌, 각 거주자의 고유한 필요에 맞춰야 하는 의료 보살핌조차도 종종 비인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친절했지만 서둘렀고 제 우려사항을 깊이 논의하거나 치료 옵션을 설명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보살핌에 대한 결정은 때때로 저와 상담하지 않고 이루어졌고 저는 제 자신의 건강과 단절된 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약물의 변화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경우가 기억납니다. 부작용을 경험하고 직접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직원들이 이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협력 부족은 제가 제 자신의 보살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했고, 이는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보살핌의 정서적 영향, 일반적인 보살핌을 받는 것의 정서적 대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보여지고 들리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기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보살핌이 개인 맞춤화되지 않으면 붐비는 환경에서도 소외감과 외로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작은 인정의 몸짓, 차트를 보지 않고 제 이름을 기억하는 직원, 또는 제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 물어보는 누군가를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인정 행위는 제가 시설의 또 다른 거주자가 아니라 개인처럼 느끼는데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의 중요성,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몇 안 되는 밝은 점 중 하나는 저를 알아가는 데 시간을 들인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와의 가끔씩의 관계였습니다. 비록 드물었지만 이러한 순간들은 개인 맞춤형 보살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휴식 시간에 시를 읽어주곤 했던 간호사가 기억납니다. 그 단순한 친절 행위는 일상적인 보살핌이 종종 그렇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가 가치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개인 맞춤화 노력조차도 거주자의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외침, 요양원의 개인 맞춤형 보살핌 부족은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성과 인류애의 문제입니다. 모든 거주자는 구조화된 보살핌 환경에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평생의 경험, 추억, 그리고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나은 직원 훈련, 거주자당 더 낮은 직원 비율, 그리고 각 거주자를 개인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 대한 더 큰 강조를 포함한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개인 맞춤형 보살핌은 사치가 아니라 존엄과 은혜로 노화하는 것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의 개인 맞춤형 보살핌 부족은 거주자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각 거주자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개인 맞춤형 보살핌은 단순히 신체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꾸고 존엄성을 보존하며 모든 사람이 노년기에 가치 있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슐, 요양원에 대한,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저는 더 나은 대안이 있었을까 종종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독립성, 존엄성, 그리고 제 삶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선택지 말입니다. 요양원은 지속적인 의료적 주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지만 노인들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와 같이 자율성과 가정의 편안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대안을 탐색하는 것이 제 노년의 삶의 질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보살핌에 대해 더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택간호, 가장 매력적인 대안 중 하나는 재택간호로 전문적인 돌봄 제공자가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돌아보면 이 선택지를 더 진지하게 고려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집에 머무르는 것은 제 일과를 유지하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으며 저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었던 익숙한 환경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재택간호는 요리 및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작업에 대한 도움 또는 더 전문적인 의료 보살핌과 같이 개인의 필요에 맞춰 조정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보험 플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억과 개인 소지품에 둘러싸여 집에서 노화하는 생각은 요양원의 비인격적인 환경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실버타운, 보조생활시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 또 다른 대안은 실버타운입니다. 요양원과 달리 이러한 시설은 종종 독립성과 지원 사이에 더 큰 균형을 제공합니다. 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만의 개인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 필요에 더 잘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은 종종 공동체와 참여를 장려하는 활동 및 편의 시설을 갖춘 더 활기찬 사회적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요양원보다 덜 임상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정상성 및 존엄성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료 감독이 필요하지 않았던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적합한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많은 노인들이 고려하는 또 다른 선택지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노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어려울 수 있지만 또한 깊은 보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는 대신 자녀 중 한 명과 함께 살았더라면 제 삶이 얼마나 달랐을지 종종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감정적인 지원과 제도적 환경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소속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책임과 어려움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봄 제공은 힘든 역할이며 모든 가족이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올바른 계획과 자원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실행 가능하고 만족스러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성인 주간 보호센터 또는 시니어 코하우징 커뮤니티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은 탐색할 가치가 있는 또 다른 대안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인 개인이 시설로 완전히 옮기지 않고도 구조화된 활동에 참여하고 낮 동안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크게 받은 친구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정신적 자극, 그리고 전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의 노인이 함께 살고 자원을 공유하는 시니어 코하우징은 또 다른 흥미로운 선택지입니다. 이는 고립을 해소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귀중한 공동체 의식과 상호 지원을 조성합니다. 호스피스 및 완화치료, 임종기 필요, 임종기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호스피스 및 완화치료 서비스가 요양원의 자비로운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환자의 집에서든 전문 시설에서든 편안함과 존엄성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호스피스 케어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및 영적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지에 대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노년의 삶에 다른 길을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적 보살핌보다는 편안함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길 말입니다. 사전 계획의 중요성.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사전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위기 상황이 될 때까지 요양원의 대안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는 우리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서두른 결정을 강요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있다면 제 선호도에 대해 가족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이러한 대안을 탐색했을 것입니다. 사전 계획을 통해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재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가치와 필요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도록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요양원이 노인 보살핌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일한 선택지는 아닙니다. 재택간호, 실버타운, 가족과의 생활,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과 같은 대안은 노인 개인의 다양한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더 개인 맞춤형이고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와 같이 이러한 선택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깨달음과 씁쓸함 모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일찍 탐색했더라면 제 경험이 얼마나 달랐을 수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희망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대안을 고려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존엄, 독립성,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노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내리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 채널을 지원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알림 벨을 켜서 향후 콘텐츠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